안녕하세요. 정원주입니다. 오늘은 제4회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목화토금수 오행을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양과 조화를 시켜서 천간의 위에만 쓰는 글자로 10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갑이라는 것을 보면은 갑이라는 글자는 큰 나무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플러스 목이기 때문에 큰 나무 또는 제목, 대림목, 여기서 또 사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가서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배 가지고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바닷물에 띄워놓은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잘라내서 죽었기 때문에 사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갑목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목에 해당하는 을자는 초목, 풀과 같은 것 또는 유목, 이건 어린 나무죠. 그리고 넝쿨나무, 그러니까 칡넝쿨이나 이런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 덩쿨나무 같은 모양. 그래서 일반적으로 갑자라는 것은 큰 나무처럼, 큰 나무는 기둥이 단단해 가지고 이게 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을목은, 초목은 갈대로 생각하시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이 휘어지니까 부드러울, 이 유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릴 유자도 되고 부드러울 유자도 됩니다. 그래서 유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달력에 보시면은 그날 일진이 나와 있는 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가 나와 있는 날짜라면 그날 태어난 사람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격이 큰 나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팔자풀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공식을 통해서 이러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10글자의 성정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에는 플러스 화와 마이너스 화가 있는데 플러스 화는 병자를 쓰죠. 병자라는 것은 태양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불, 자연화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자연적인 불이라는 것은 오직 태양밖에 없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높이 떠가지고 만물에게 빛과 열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날 출생한 사람의 성격은 우선 성질이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높이 떠서 밑을 내려다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밝고 명랑한 그러한 성격이면서 또 하나의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화에 해당하는 정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인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화라는 것은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또는 별빛, 반딧불, 별빛이나 이러한 것은 인공적인 불은 아니지만 희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이고 또 약하고 이러한 것에 해당해서 여기다가 별빛 이것을 넣었습니다. 반딧불, 용광로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별빛이나 반딧불은 약한 불에 해당하지만 용광로불은 굉장히 강한 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토에는 무자를 썼죠. 무자는 큰 산,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흙더미가 되죠. 또 한강 양쪽에 있는 제방, 그래서 어떤 그 저수지나 또는 강물의 양쪽의 뚝에 해당하는 제방토를 우리가 무토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토에 해당하는 기는 같은 흙이지만 부드럽고
또 약간 습기가 있고 낮은 곳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논이나 밭, 화단이나 화분의 흙 또는 물기가 있는 습토.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이 섞여서 생긴 산이지만, 논이나 밭은 좀 낮은 곳에 인간이 쟁기로 갈아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다 드러내고 거기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습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금에 해당하는 경금은 큰 쇳덩어리 또는 강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칼도 큰 칼이 있고 적은 칼이 있는데, 큰 칼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금에 해당하는 신금은 이 경금과 다른 점은 일단 불에 용광로에 달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금은 보석, 또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 반지, 또 이 바늘, 침 또는 칼 중에서 과일 깎는 작은 칼, 이러한 것들은 전부 우리가 신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이 금이 있는데, 인체의 금이라는 것은 뼈를 말합니다. 이 뼈도 굵은 뼈가 있고 작은 가는 뼈가 있어요. 인체에 있는 굵은 뼈는 경금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 그 치아에 해당하는 이것은 신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만 나중에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의사팔자인데 치과 의사냐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사주 풀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수에는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가 있죠. 남성적이 남자에 해당하는 플러스 수는 임수이고, 이것은 바닷물이나 호수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물인 개수는 이슬비, 개울물, 도랑물, 지하수. 지하수라는 건 감춰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울물이나 도랑물이나 이슬비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큰 물과 작은 물의 관계는 비가 내리면 그것이 이제 흘러서 내를 개울을 통해서 냇물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물들이 요즘 모든 것이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가 중량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주 고기도 살지 못하고 폐수가 흘러가지고 아주 죽은 물이나 다름이 없죠. 이러한 물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바다에서 스스로 거기에 있는 해초나 이러한 것들이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바닷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물에 해당하는 임수는 우리가 청수, 즉 깨끗한 물이라고도 하고, 개수는 적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수, 탁자는 이게 더러울 탁자죠. 그래서 좀 더럽고 지저분한 오염된 그러한 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있어서 이거 깨끗한 물로 형성된 것도 있고 우리가 음료수로 쓰고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큰 물은 깨끗하고 적은 물은 좀 더럽다, 탁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행의 성정,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목화, 토금수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도표를 가지고 제5회까지 우리가 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기다 수록을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눈에 보시면은 좀 머리가 어질어질 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보시면 왼쪽으로 세로로 보시면 목화, 토금수, 오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성정이라고 해서 그 옆에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의 열자가 음과 양의 표시로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가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지에 12글자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향이 있고 계절이 있고 또 5가지의 때가 오시가 있고, 또는 오상, 오색, 오편, 오장, 오부, 숫자와 오기, 그리고 또 우리 사대문과 보신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방향과 또 5가지의 색깔,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이라는 것은 계절로 봐서 봄에 해당하고, 하루로 말하면 아침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화는 여름에 해당하고 하루로 말하면 낮이 돼서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가 되겠고요. 토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 중으로 말하면 장마철에 해당하고, 하루로 말하면 우리가 공복기, 즉 새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아침을 먹고 논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새참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복기죠. 그 다음에 또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저녁 먹기 전에 새참 때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에 또 좀 먹는 시간이 있겠죠. 이러한 중간중간에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이고, 계절로 가을이고 저녁에 해당합니다. 수라는 것은 겨울이고 밤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에서 위치가 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쪽에 해당하는 나라는 봄에 해당하고 아침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기후가 아프리카나 또는 이런 남쪽 호주나 하와이나 이런 데는 여름에 해당하고 낮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적도 부근에 해당하는데, 중동 지방이나 특히 동양에서는 옛날에 지금의 지구처럼 세계 곳곳을 다 알 수 없는 시기가 돼서 이 중국을 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 환절기나 이 새참 때에 해당하는 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서양 쪽은 가을이나 저녁에 해당하는 나라가 돼서 비교적 날씨가 서늘하고 그렇게 뜨겁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것은 금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북쪽에 해당하는 북구라파나 소련이나 시베리아나 이런 쪽은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나 밤에 해당하는 수의 나라가 돼서 비교적 추운 날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도 각각 국가의 위치가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의 국민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상이 있는데, 목의 성질은 어질인자를 썼습니다. 어질다 그 말이죠. 나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질고 착하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마는 사주팔자에 자기가 갑이나 을의 날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격이 어질고 착하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질고 착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나에게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빈다면은 용서하는 국민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독재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면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용서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의 성질은 예자를 썼는데 이것은 예의가 바르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예의가 바른 사람들의 특성은 첫째, 인사를 하게 되면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즉 우리가 보는 이웃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화에 속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인사를 하게 되면 아주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예의가 바르죠. 친절하고.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아주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성질이 좀 급한 사람, 말이 빠른 사람, 또는 이렇게 걸어갈 때 걸음이 빠른 사람, 또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인사를 할 때 아주 고개를 많이 숙이고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저자세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의 성질은 믿을 신자를 썼어요. 이 신자는 신용과 신의가 있다. 신용과 신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양권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중동 사람들이 토에 속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신용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별명은 동남아에서 빨리빨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행동이 느리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의 성질은 오를 의자를 썼습니다. 이 오를 의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즉 시비를 분명히 한다. 시비라는 것은 시자는 옳다는 뜻이고 비자는 그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분명히 하는 성격이 돼서 서양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이 결투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총잡일지라도, 내가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결국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보면은 대통령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는 기자들이 파헤쳐가지고 하야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국민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은 물의 성질이죠. 이 지혜지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지혜스럽고 총명하다. 일반적으로 이 지혜스럽고 총명한 사람들, 이게 북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지혜스럽고 총명한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쉽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면 음흉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5가지의 성격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이냐 양성이냐, 즉 외성적이냐 내성적이냐 아니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에 따라서 10가지로 우리가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색이 있는데, 오색에 대해서는 제가 방향과 더불어서 다음 이 3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이기 때문에 봄에는 만물이 싹이 트는 계절이 돼서 오변에 지금 보면은 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이라는 것은 태어난다, 날생자, 출생한다, 생겨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 생겨나는 계절이고, 그리고 화에 해당하는 것은 장이 되는데, 여름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뜻이 됩니다. 긴장자.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토는 변화한다 하는 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장마철에는 그것이 우리가 곡식이 자라나서 이제 변화한다 하는 뜻입니다. 벼를 예로 든다면은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장마철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알맹이로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과일도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맛이 좀 드는, 좀 맛있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고, 가을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거둘 수자를 썼습니다. 거둬들인다, 수확을 한다 하는 뜻이죠. 가을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감출 장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감춘다 하는 것은 나무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장마철에 변화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나면은 겨울에는 모든 기를 뿌리로 감추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뿌리만 살아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거기서 또 싹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추는 계절, 감출장.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옛날 농경사에 있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또 장마철에도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꾸어 주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감춘다는 것은 휴식의 시간 또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농사 준비를 하면서 쉬는 계절로 했었죠. 이것이 만물의 오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부를 볼 것 같으면은 5장 5부와 5색에 대해서 또 제5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숫자도 5회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기, 겨울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따뜻한 봄이 되면서 한쪽의 기운이 따뜻하게 변화하니까 거기에서 공기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공기의 이동이 심한 계절이 바로 봄이 돼서 목이라는 것은 바람 풍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의 이동이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심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봄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계절의 바람은 그렇게 많이 쓰질 않죠. 여름에는 두 가지의 기가 발생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화기와 그 다음에 화자 밑에 더울 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기, 이때는 뜨겁고 덥기 때문에 만물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버스를 타나 집에를 들어가나 학교를 가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 냉난방 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만일 중학교 1학년짜리가 1년에 10cm의 키가 자랐다고 한다면 여름에 봄 여름에 7, 8cm가 자라고 가을 겨울에는 2,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 옛날에 기숙사에서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참 그런 방에서 자랐다 그러면 키가 크질 않아요. 그러나 요즘은 평균 신장이 커진 게 우선 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추나추동 사계절의 그런 그 감각의 변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영양 섭취를 잘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평균 신장이 엄청나게 어른들보다는 많이 자란 거죠. 그리고 토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습기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름에 아주 뜨거운 그러한 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뜨거운 기라면은 우선 물의 증발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물이 더 필요하니까 모든 논밭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이 습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식물이 변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모든 식물들이 물기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금은 가을의 계절, 즉 조의 그 습자 밑에가 건조하다는 말을 조자입니다. 모든 것을 말려야 되니까 말을 조자, 건조한 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 습기를 제거하고 또 태양 에너지로 따뜻하게 해서 과일이나 곡식이 이제 열매가 익게 하기 위해서 익을 수 있도록 건조한 기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날씨는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코스모스라는 꽃은 가을에만 피게 되어 있는데, 가을에 피는데 여름에도 건조한 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 코스모스가 피게 되어 있어요. 금년 봄에는 건조한 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봄에 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꼭 가을에만 건조한 기가 발생한 게 아니라 지구의 운동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우리가 산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를 볼 것 같으면은 찰 한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차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못 받는 북극이나 남극, 아주 극점에 해당하는 곳,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북구라파나 이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나 이쪽은 어느 나라보다도 춥죠. 그래서 이것은 겨울은 찬 계절이고 수의 기라는 것은 찬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동대문, 남대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조를 개국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사인 무학국사가 태조 이성계 왕을 도와서 한양에다 도읍을 정하면서 경복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짓는데 이것은 야사입니다만은 궁을 지으려고 하면은 자꾸 이 작업 중에 무너지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밤에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한양은, 지금 이 서울 한양은 학이 날아가려고 하는 학의 형상과 같아서 우선 이 경복궁을 지으려면은 날개를 먼저 눌러야 되니까 사대문을 먼저 짓고 나서 경복궁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사대문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지어가지고 이 오회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목에 방향에 보면은 목이라는 것은 봄이면서 동쪽이고 좌측이다 그랬어요. 다음 장 3회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동대문은 일어날 흥자를 쓰고 목의 성질인 어질인자를 써서 흥인문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갈지자가 하나 들어가서 흥인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풍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방향이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서 방향에서 보시면은 목이라는 것은 동쪽이면서 좌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지금 청와대에 있고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뒷산이 북악산인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보면은 성북동으로 해서 옛날 서울대학교에 있던 이화동, 이승만 박사가 살던 이화장 있는 곳이 바로 이 좌측에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너무나 낮으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은 그쪽에 해당하는, 즉 회화동 노타리에서 삼성교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낮으니까 그 자리가 다음 풍수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장남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조 개국을 하는 데 있어서 무학대사가 이것의 결점, 즉 그 고개가 낮음으로 해서 장남이 수명이 짧고 장남이
약해진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마치 산이 움직이는 글자와 같은 갈지자를 넣어서 일종의 부적 형태로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흥인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에 해당하는 남쪽 문은 남대문인데 이것은 숭례문이라고 해서 밭들 숭자를 써서 예의를, 화의 성질은 예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숭상한다 해서 숭례문이라는 이 글자를 양녕대군의 친필로서 그때 양녕대군이 써가지고 오늘날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토는 중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로 사거리에 있는 보신각, 클 보자 믿을 신자 해서 이 보신각이라고 해서 요즘도 12월 31일 날 자정이 되면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여러 사람이 나와서 33번 종을 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보신각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즉 금이라는 것은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대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국 사신이 가장 큰 손님이었는데 중국 사신이 홍제동으로 해서 서대문을 통과해서 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터울 돈자를 써가지고 의리를 두텁게 한다.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리의 관계이니까 의리를 돈독히 한다 해서 돈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세금정에 있는 북대문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 성질이 지혜로울 지자를 썼기 때문에 클 홍자를 써서 홍지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대문과 보신각을 지어놓고 그리고 경복궁을 완성을 시켰다는 이러한 야화가 있습니다. 3. 오색과 방향. 여러분들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적혀 있죠. 우선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은 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은 옛날에 동양권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중앙 토에 해당하는 나라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은 토의 색깔은 황색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왕은 자기들이 중앙 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색깔인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옷을 입은 왕이기 때문에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토의 민족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열십자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이어서 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북쪽 수에 해당하는 곳이 지구상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람의 머리 부분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 해당하는 것은 비장이나 위장이 있는 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화 남쪽이라고 씌어 있는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의 발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북쪽에 머리를 두고 중앙에 배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발이 있다고 가상을 해보시면은 왼팔이 해당하는 동쪽, 지금 그림상으로는 오른쪽입니다만은 이것이 왼쪽 팔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것이 왼 좌자를 써서 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우백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오행이 금이고 서쪽이 돼서 우백호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군데 씌어 있는 용어는 즉 후현무 좌청룡 전추작 우백호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풍수지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은 우선 우리 인체상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후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상으로 보면 머리이고 또 우리 지구상으로 보면은 후자, 뒤후자죠. 뒤로 썼지만 이건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해당하죠.
북쪽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오행이 수이므로 아까 물의 색깔은 검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 도면에서 보면은 검을 흑자 또는 검을 현자를 썼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무색이기 때문에 검다, 색깔이 없다 하는 뜻으로 검을 현자를 써서 후현무라고 했는데, 무자는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자는 물에 사는 짐승인 거북이를 상징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은 후현무이고, 우리 인체상으로 보면은 이마에 해당하고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인 신체 구조로는 머리 부분이고, 얼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마가 후현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동쪽은 오행이 목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다 그랬죠. 이것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왼팔에 해당하기 때문에 좌측에 해당이 돼서 좌자를 쓰고 왼좌자를 쓰고, 목의 색깔은 청색이므로 좌청룡이라고 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동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 꿈을 꾸었다 그러면 아들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은 지금 후현무 쪽이 북쪽에 해당하고, 좌청룡에 해당하는 것이 동쪽에 해당하고, 우백호에 해당하는 것이 서쪽에 해당되므로 좌청룡에 해당하는 동쪽은 자리로 봐서 아들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은 용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남쪽은 화기가 왕성한 곳이고, 이것은 앞쪽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화의 색깔은 붉을 주자를 써서 북다 해서 붉을 주자를 쓰고, 이 작자는 참새 작자입니다. 이 참새라는 게 여러분들 그 참새 시리즈가 있죠. 새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새가 참새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반적으로 이 화에 해당하는 성질, 즉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말이 빠르고 좀 시끄럽다. 그래서 참새 작자를 써가지고 전주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체상으로 보면은 발에 해당하고, 또 얼굴에서 보면은 턱에 해당하는 밑부분, 턱이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 봐서 왼쪽에, 이것은 지구상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우백호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쪽이고 오행이 금인데, 이것은 지구상의 오른쪽에서 오른 우자를 써서 우.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광물질의 종류라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게 무쇠가 됩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데, 이 무쇠라는 건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칼이란 건 보면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호랑이 호자를 써서 우백호라고 합니다. 즉 우백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체 구조선 전체에서 보면은 오른쪽 팔이고, 그리고 얼굴에서 보면은 오른쪽 관골과 오른쪽 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우백호이고, 다시 좌청룡으로 가면은 좌청룡에서는 왼쪽 관골과 왼쪽 귀가, 이것이 좌청룡이 됩니다. 얼굴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 팔이 좌청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체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이 어디냐 그러면은 중앙에 배 있는 부분이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일종의 그 소화기 계통, 위장이 있는 계통이 배가 됩니다. 이것이 중앙이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중앙은 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가 바로 중앙토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오행의 방향과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또 다음 장에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